보호장구 착용과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어떤 기초 이론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보호장구 착용과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각 절차와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 그 다음에 태도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에 해당합니다. 자, 무균술 관련 기초 지식인 내과적과 외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과적 무균술의 개념을 봅시다. 메디컬 어셉시스라고 있었죠. 내과적 무균술은 보통 감염 사슬을 일단 차단해 가지고 그 병원체 수하고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감염성 질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한테 이 내과적 무균술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사실은 멸균 상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인 수단을 해가지고 미생물수를 좀 현저하게 좀 감소시킨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손 씻기죠. 그리고 비누나 세제, 물, 마찰 이런 걸 이용해서 손을 문지르고 또는 기계적 마찰을 이용해서 그런 먼지나 이런 유기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음식을 다루기 전이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 각 대상자 접촉 전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는 환자를 만지기 전에 그 다음에 환자를 만지고 난 후에는 항상 내과적 무균술에 손 씻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내과적 손 씻기는 이제 손을 팔꿈치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팔꿈치 아래로 내려서 물이 손가락 쪽으로 흐르게 하면서 손 씻기를 하는 겁니다. 외과적 손 씻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과적 손 씻기에서는 내 손가락에 손이 팔꿈치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물이 손가락으로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럽혀진 혼이불이나 오염된 물품을 바닥에 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좋겠죠. 내과적으로 무균술에 해당한 내과적 무균술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것도 알아야 돼. 깨끗한 영역이 더러운 영역에 의해서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덜 더럽혀진 영역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러워진 영역을 닦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영역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렇게 규정된 격리나 그런 방어벽 기술, 그러니까 내가 기관에서 환자를 만지기 전에 손을 닦고 환자를 만지고 나서도 손을 닦아야 돼. 이건 다 양심적인 거거든요. 의료인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 항목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 항목이 각 항목이 어떤 건지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과적 무균술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요? 표준주의 손위생이죠. 손 닦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혈액이나 이런 대상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할 때 우리가 장갑을 낀다든지 가우닝을 한다든지 마스크나 모자 착용 이런 개인적인 보호장구 착용하는 것도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물건을 이때 차가물 헹구는 것도 여기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인 환경에서 청소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인 자신이 그 감염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과적 손 씻기는 왜 이런 거를 하냐. 일단 병원체를 우리가 없애가지고 대상자나 개인, 가족 이런 병원체가 전파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우리가 손 씻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처나 음식을 통해서 간호사에게 미생물이 전파되는 거를 예방하려고 이제 이런 내과적 손 씻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과적 손 씻기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각 항목별로 한번 봅시다. 장갑을 끼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시술했어요. 그런 경우라도 장갑을 벗고 난 후에도 손을 닦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 물체를 만지거나 오염 물체를 만지거나 이런 감염된 대상자를 간했을 때도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업무가 시작할 때와 간호사 업무가 끝났을 때도 내과적 손 씻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약하기 전에도 각 환자마다 내과적 손 씻기를 하셔야 되는데, 환자마다 가서 물로 손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병실에 그 각 환자 그 사이사이에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로 내과적 손 씻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접촉하고 난 전과 하고 난 후,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만지기 전과 만지고 난 후에는 항상 내과적 손 씻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찌르는 시술이죠. 그래서 침습적인 시술 직전에도 손 씻기를 하셔야 되고요. 신생아나 중환자와 같이 면역이 많이 떨어진 대상자를 간호하기 전에는 꼭 내과적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에 민감한 사람과 접촉하기 전과 접촉하기 후에도 꼭 하셔야 되고, 대상자의 수술 창상이나 외상, 이런 기구가, 침습적인 기구가 삽입된 상처를 우리가 만져야 될 때도 꼭 내과적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또는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 캔서병동에서 그 대상자를, 이런 곳들이 다 고위험 환자잖아요. 이런 고위험 환자가 있는 그 대상자와 접촉할 때도 손 씻기가 필요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아마 미생물에서 좀 배웠을 건데요. 첫 번째가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리균이죠.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리균은 그 사람의 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죠. 특히 신생아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균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콜라이잖아요. 이슈캐리아가 최초로 사람의 대변에서 발견한 그 균이죠. 그래서 이콜라이 대장균도 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장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균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시겔라는 우리가 이질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겔라는 이질균이죠. 이질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gram 음성 강균이면서 이질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A형 간염 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 이런 장관의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항상 내과적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자, 내과적 손 씻기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손을 씻을 때 손끝이 항상 팔꿈치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나오는 외과적 손 씻기에서는 손끝이 항상 팔꿈치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보호장구 착용하는 것도 아까 내과적 묵윤법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마스크 착용인데요. 이런 마스크 착용의 목적은 왜 그래요? 병원체를 내가 흡입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다 차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대상자한테 비말이나 이런 접촉 감염 또는 공기전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차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마스크 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냐면, 어떤 내 환자의 처치 중에 혈액이나 체, 분비물 이런 배설물들이 얼굴에 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꼭 착용하셔야 되고, 호흡기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할 때도, 그죠?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입을 가리지 않은 결핵 대상자들 가깝게 접촉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격리를 요하는 대상자 방에 들어갈 때나 또는 외과적 묵윤술이 요구될 때, 이럴 때도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가 적게 되면 습기로 인해서 균의 증식이 있기 때문에 즉시 교환하셔야 되고요. 마스크는 코하고 입을 완전히 덮고, 모자는 그 머리카락과 귀를 완전히 가리셔야 됩니다. 귀를 자꾸 내미는 사람이 있는데, 모자는 머리카락과 귀를 완전히 가리도록 하고,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과적 묵윤술의 개념은 어떤 건지 봅시다. 외과적 묵윤술은 우리가 서지컬 어셉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포를 포함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미생물도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외과적 묵윤술이죠. 그래서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심장 카테터실 이런 데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주사나 돈요관 삽입, 상처 드레싱 이런 침습적인 뭔가 처치를 할 때도 이 외과적 묵윤술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내과적 손 씻기하고 외과적 손 씻기는 좀 다른데요. 이 외과적 손 씻기는 손을 팔꿈치보다 높게 유지해서 손과 손가락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과적 손 씻기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팔꿈치보다 아래 유지했었죠. 근데 얘는 좀 위로 높게 유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균 물품은 멸균된 것과 접촉할 때만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 2.5cm 에어리어는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 위치하는 물품이나 내 시야에서 벗어난 물품은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는 거, 이 외과적 무균술의 개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외과적 손 씻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4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손과 손톱 그 아래팔에 있는 균을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계속 닦아가면서 제거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거는 행위 직전에,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수술 전에 주로 가장 많이 외과적 손 씻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과적 손 씻기에서 가장 청결도가 요구되는 부위는 어디냐면요, 손끝입니다. 손가락 끝. 그래서 소독제나 흐르는 물은 그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야 돼요. 왜? 가장 청결도가 요구되는 부분이 손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과적 손 씻기하고 좀 다르다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정할 때 항상 손가락을 팔꿈치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씻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손 비비는 거, 손 씻기, 흐르는 물,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디 순서로 하냐면 손가락, 그 다음에 손, 팔, 팔꿈치 이런 순서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과적 손 씻기도 직접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때 다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리 가운 입고 벗는 거는요. 경위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격리 가운 입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위생 가운이나 일회용 방수 가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 시술하는 도중에 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경우 이제 격리 가운 입고 들어가고 위생 가운이나 일회용 방수 가운을 대부분 사용하는데요. 일회용 가운은 한번 사용하면 이제 수거함에 넣고 그냥 바로 손을 씻으시면 돼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멸균 가운은 광범위한 상처를 가진 그런 넓은 범위의 상처를 가진 대상자를 드레싱할 때, 그럴 때 이제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오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입고 벗을 때는 그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자, 개방식 멸균 장갑 착용법입니다. 멸균 장갑 착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식이 있고 폐쇄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방식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장갑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방식 멸균 장갑이 필요한 경우는 혈액이나 소변이나 어떤 객담, 점막 이런 손상되는 피부 조직과 내가 접촉할 때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뭔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멸균 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손에 묻어있는 그 미생물이 내 환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려고 또 장갑을 착용하는 거고요. 같은 말이에요. 간호사 손을 매개로 균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방식 멸균 장갑을 착용할 때도 내 가운을 입게 되는 격리 가운이든 멸균 가운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운의 소매 가장자리 위를 장갑이 완전히 덮도록 착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환자일 때마다 장갑을 교환하며 그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격리 관련 기초 지식인데요. 격리가 뭔가 또는 왜 격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격리의 목적과 어떻게 하면 격리할 수 있는가, 격리의 방법, 그리고 이 격리 대상자의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내가 폐기해야 되는가, 이런 개념하고 그럼 어떤 게 격리 의료 폐기물인가, 이 대상하고 요 각각을 보겠습니다.
자, 격리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격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보면 그 환자를 어떻게 해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좁은 의미인데 넓은 관점에서 보면 격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감염이 일어나려면 6가지의 그런 그 사슬이 있었잖아요. 뭐 감염원,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침입구, 어떤 감성 있는 숙주 이런 6개 요소가 있는데 그 연결을 감염 사슬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감염 사슬을 차단하게 되면 그 중에 뭐라도 차단하게 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리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감염의 전파 경로에 따른 그 연결고리를 차단해 가지고 이 감염을 전파를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파 방법 중에 우리가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격리시켜서 환자를 전파 안 되게 해주는, 감염 전파가 안 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자, 격리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대상자와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거고요. 면역이 떨어진 대상자를 보호해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내가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 격리의 목적입니다. 자, 격리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준주의하고 전파 매개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의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의 종류나 이런 감염 상태하고 전혀 관계없이 병원에 있는 모든 대상자 가능할 때 우리가 표준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원으로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표준주의를 고안해냈죠. 그래서 의료 관련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표준주의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주의에는 어떤 지침, 예방 지침이 있는지 한번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손위생이죠. 그래서 손위생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게 이제 손위생이죠.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개인보호구인데 그런 개인보호 같은 경우는 감염원이 있는 그런 감염원으로부터 이런 작업자, 그러니까 감염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특수한 옷 또는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감염원과의 접촉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점막이나 기도, 피부,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뭔가를 입든다든지 병 앞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개인 보호구 착용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쓰는 마스크, 그 다음에 격리 가운, 그리고 장갑 이런 것들이 개인 보호구에 속합니다. 그 외에 만약에 혈액이나 체액, 눈에 뭔가 점막이 튈 우려가 뭐 감염원이 내 눈 점막에 튈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까지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 보호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예절은 우리가 요즘에 호흡기 예절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침이나 콧물이 나면 코와 입을 가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능한 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폐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호흡기 예절이고 환자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의 잠재적인 전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성이 있어 뭔가 전파될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가능하면 1인실을 배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의 여건이 어려워요. 같은 환자끼리 그러니까 1인실 배치가 어려워요. 그러면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끼리 격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환자 배치죠. 그 다음에 그 환자 치료 장비하고 기구 관리는 어떤 것들이냐면 만약에 그 환자한테 사용하고 난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염됐잖아요. 그 오염된 기구 거기에 이제 체액이나 혈액이 오염 기구에 묻었어. 그러면 이걸 세척할 때까지 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따로 관리하면 안 되고 그것들이 다른 거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고 환경관리, 안전주사 관리는 뭐겠어요? 가능하면 그 안전주사에는 뭐예요? 가능하면 일회 용량의 바이얼이나 앰플을 사용하는 게 좋죠?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회용 바이얼 같은 경우는 한 환자한테 써야 할지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서 쓰지 않는 게 이제 안전주사 실무죠. 그리고
환경 관리는 뭘까요? 환자하고 접촉하거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환경 표면에 대한 청소 같은 거 자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청소하면 진공청소기를 생각하는데요. 환경 관리에서 진공청소기보다 뭐가 좋냐면 그 소독제 같은 거를 걸레에 적셔가지고 그렇게 청소하는 게 환경 관리에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 관리, 린넨 관리는 그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공기나 그 환경 표면에 특히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조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반하거나 세탁할 때 이런 감염원이 거기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그 린넨을 안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추천자 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안전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들을 많이 만날 거고, 그리고 그 HIV, 그죠? 그 에이즈 이런 같은 혈액 매개 질환이잖아요. 이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인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료인이 이런 환자한테 침특적인 시술, 특히 내가 지금 C형 간염 환자한테 뭔가 바늘을 찌르러 가요. 주사를 찌르러 갈 때는 바늘에 내가 찔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원 안전이에요. 그래서 바늘에 다시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주사 바늘을 다시 또 자기가 다시 다시 주사 바늘과 주사 캡을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사기를 내가 쓸 일 있으면 내가 사용하는 가까이에 그 손상성 의료 폐기물이라는 주사 바늘에 들어가는 그 폐기 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발로 그냥 거기다 바늘을 넣어버리셔야 돼요. 다시 리셋하다가 내가 바늘을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파 매개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주의하고 전파 매개주의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파 매개주의는 그 미생물이 전파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로나는 어떤 전파예요? 비말 전파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전파하는 경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표준주의, 이 앞에 얘기했던 표준주의에 추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 매개주의인데 그 전파 경로가 다 세균마다 다르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 다른데 어떤 건 공기로 전파하고 어떤 건 비말로 전파되고 어떤 건 접촉해서 전파되는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로 뭔가를 적용하는 게 그 전파 매개주의입니다. 자, 전파 매개주의에서 지금 공기주의 나와 있는데요. 전파 매개주의 격리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표준 예방 지침에 더해서 역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높은 전염력을 가진 이런 병원군에 감염됐거나 이런 보균된 환자를 적용할 때 우리가 전파 매개주의 격리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 그 표준 예방 지침만으로는 완전하게 이런 전파 경로를 차단할 수 없죠. 그래서 비말이나 접촉, 공기 예방 지침까지 적용해서 다 이렇게 전파 매개주의 격리법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공기주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주의는 어떤 건지 공기주의냐면 공기주의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주의 같은 경우는 병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핵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전파되는 질병, 특히 결핵이나 수두, 홍역, 파종성 대상포진, 사스 이런 거에 감염된 환자한테 우리가 공기주의 전파 매개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어본 인펙션 공기 매개 감염은 이런 어떤 경실을 넣냐면 음압병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12회 이상의 공기가 계속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바깥의 공기,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음압병실의 전실이 필요하고 방문은 항상 닫아 놓으셔야 되고요. 환자가 만약에 이동한 뒤에는 병실의 공기가 충분히 교환되도록 1시간 이상 밀폐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공기맥의 감염은 음압병실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는 그 N95 마스크나 그 고수준의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아래 나와 있죠.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에어로졸을 95% 이상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음압병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의치가 않아요. 음압병실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음압병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두나 홍역 환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동일한 질환, 수두 따로 홍역 따로인데 만약에 수두나 홍역 이런 질환을 걸렸으면 이런 수두 환자끼리 홍역 환자끼리 이렇게 같이 동일한 병원균을 가진 환자끼리 같은 구획 안에 놉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호트 격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파로 감염이 의심되거나 이런 확진된 환자한테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꼭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파 매개주의 중에 두 번째, 비말주의 전파 격리 방법입니다. 비말주의는 5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비말이 기침이나 콧물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비말주의 전파 매개 격리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코로나도 비말주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말주의 격리 원칙은 기침과 가래를 많이 생성하는 환자를 우선 1인실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그러니까 병동 외래에서 최소한 1m 이상의 다른 환자와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한테 호흡기 에티켓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교육시켜 주셔야 되고요. 비말주의 격리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 출입하는 모든 의료진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떤 병들이냐면 수막염, 폐렴, 후두개염, 폐혈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헤모필러스 B형 감염증이나 수막알균 질환 또는 수막염, 폐렴, 부비강염, 중염 이런 다제내성 폐렴, 알균성 폐렴 질환이라든지 기타 비말에 전파되는 세균성 호흡기 감염 대표적인 게 이제 인후 디프테리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의 사슬 알균성 임두염, 폐렴, 메르스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성홍열 걸리거든요. 이런 것도 비말주의 전파 격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말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독감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그다음에 풍진, 파보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비말 매개주의 격리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전파 매개주의에서 접촉주의를 보겠습니다. 접촉으로 전파되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접촉주의 격리를 하게 되는데, 가능한 1인실을 배치하시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동일한 병원균끼리 환자끼리 분류하는 코호트 격리를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환자마다 이런 보호장구를 따로 착용하고 특히 환자 시술 사이에는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주의를 적용할 때는 그 환자 병실 안에 출입할 때 장갑과 가운을 꼭 착용하시고요. 병실에 있는 환자마다 각각의 장갑과 가운을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접촉하는 기구 경우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이 그러냐면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 또는 창상감염이나 이거 다제내성 세균 MRSA, VR인데요. 우리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MRSA 같은 게 뭐예요?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 말은 뭐냐면 메치실린에 뭐가 있어요? 메치실린에 이런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가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감염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MRSA나 VR는 뭐예요? 반코마이신 내성에 생긴 장알균이잖아요. 그래서 MRS나 VR는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래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그런 다제내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런 VRE 같은 환자가 나오면 접촉하게 되면 그 옆에 환자도 VRE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VRE가 그 방코에도 항생제 안 듣는 거거든요. 내성에서 있는 거거든요. 방코마이신 같은 경우는 아주 하이 레벨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그 상위 레벨의 항생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VRE에 걸렸으면 이 환자는 앞으로 완전 sepsis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환자가 VRE 환자였어. 그런데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환자들이 MRSA VRE 환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뭐냐면 감염률은 별로 낮지 않지만 오랫동안 생존하는 장 감염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요즘에 막 나오는 건데요. 클로스트리디오스 디피실이라고 해서 슈퍼버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감염 설사병의 가장 원인이 이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생존한 장 감염이고요. 설사를 계속하게 되는 이런 것도 내가 이 환자 옆에 있으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접촉주의이기 때문에. 또는 뭐 이콜라이, 대장균이나 시겔라 이질균, 헤파타스 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그 다음에 RSV 또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접촉주의고요. 신생아나 유아 같은 경우는 엔테로바이럴 감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생아실에서 가끔 뭐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돼서 애가 막 계속 설사한다 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접촉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가 이런 엔테로바이럴 감염이 됐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바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촉주의 그 격리 전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피부 감염도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부 디프테리아라든지 단순 포진 바이러스, 농가진 또는 농양, 봉화지겸, 욕창 이런 것들이 다 접촉주의고요. 이기생충이나 옴, 스케빌스,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결막염, 바이러스성 출혈염 이런 것들이 접촉주의 전파 매개 격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격리의 분류를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격리는요, 공기 전파하고 비말 전파 또는 접촉 전파를 옮길 수 있는 아주 매우 전염력이 높은 경우에 우리 완전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두나 산재성 대상포진, 바이러스성 출혈열들이 여기 완전 격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압장치가 된 독방 시설에 들어가 환자를 놔야 되고 출입할 때는 마스크, 가운, 장갑을 모두 다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접촉 격리 같은 경우는 공기나 비말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공기나 비말로 전파되진 않으나 그 직접이나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되기 쉬운 감염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RSV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나 아까 얘기했던 VRE 같은 다제내성 균열증 이런 감염이나 보균에 다 접촉 격리에 해당하는 거고 분비물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창상을 가진 대상자도 접촉 주의하셔야 되고요. 격리 방법은 혼자 1인실 독방시설에서 이제 직접 간호 행여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가운도 착용하고 그리고 감염된 물건과 접촉할 때 장갑도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호흡기 격리인데요. 자, 공기를 통해서 단거리로 전파되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게 이제 비말 전파를 잖아요. 그래서 아동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염 폐렴이라든지 뇌막염, 후두개염, 수막교균 감염 이런 볼거리 백일해가 이 호흡기 격리에 해당합니다. 비말 전파 격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격리 방법은 독방이나 동일한 균을 가진 대상자들을 코호트 격리하시고 직접 간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핵균, 항상균 격리는요. 폐나 후두 결핵으로 알았던 환자들한테 이제 하는데요. 음압장치가 된 독방에 이제 적절한 호흡 보호용품을 쓰면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자, 장관격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염을 일으키는 것들, 살모넬라 장염 같이 대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격리 방법은 이 대상자 위생 상태가 좀 나쁘고 주위 환경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수진 독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운을 착용하시고 감염된 물질과 접촉할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액과 분비물 격리는 그 감염된 부위에서 나오는 그런 농이 많은 화농성 물질이나 그 다음에 배액에 의해서 또는
배액물에 의해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뭔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배액물, 분비물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격리 방법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가운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 감염된 물질과 접촉할 땐 꼭 장갑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격리의료 폐기물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격리의료 폐기물이란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의 이런 어떤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이런 모든 폐기물 조직물류나 병리계, 손상성, 오염성 세탁물, 그러니까 환자가 그 격리돼야 될 환자의 침구라든지 환자 의복이라든지 그 분비물이 묻은 린넨 이런 것들이 다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어떤 치료를 했거나 검사한 다음에 그 나온 그런 배출된 의료기제나 일회용 제품, 이런 위생재료, 이런 폐기물들은 그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일반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할 때는 그게 의료 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용기에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물 재해 표기에는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폐기물 처리할 때는 이게 의료 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생물 재해 표시에 4가지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게 격리의료 폐기물 그 적색하고, 손상성 폐기물 황색하고, 혈액 오염 폐기물하고요, 일반 의료 폐기물 이 색깔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재활용 태방 같은 경우 많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적색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인데 그 감염병으로부터 그 예방과 관리에 관한 거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가진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한테 나오는 그 모든 그 폐기물은 다 격리의료 폐기물에 들어가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직물류나 병리계,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 그 다음에 생물 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은 황색을 표시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손상성 폐기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사바늘이나 뭐 봉합바늘, 이런 칼날, 이런 그 유리 제품 뭔가 찔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손상성 폐기물에 들어가시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황색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폐 백신이나 백신 맞았던 것들이나 폐화학 치료제, 이런 폐항암제 이런 것들은 화학 폐기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황색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폐기해야 될 혈액백이라든지 혈액 투석에 사용된 폐기물 이런 것들, 그래서 혈액이 유출된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혈액 오염 폐기물로 해가지고 황색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은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탈지면, 붕대, 꺼즈, 뭐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에 묻어있는 그런 탈지면이죠. 일회용 주사기, 그 다음에 수액 세트, 그 다음에 생리대 이런 것도 다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적색이 붙어 있구나, 그럼 격리 의료 폐기물이구나, 황색이 붙어 있구나, 손상성 폐기물, 병리기 폐기물이구나, 검은색이 붙어 있으면 일반 의료 폐기물이구나 라는 거를 이런 생물 재해 표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예요. 지금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생물재해 표시가 옆에 그림이 생물재해 표시예요. 세 번째 그림인데, 아니 그 두 번째 그림인데 그 표시가 생물재해 표시인데, 생물재해 표시에 그 그림 색깔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빨간색이면 뭐예요? 적색이면 격리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이 있는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의 모든 폐기물이 이 빨간색 격리의료 폐기물이죠. 그리고 검은색은 뭐였어요? 검은색은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 이런 것들 묻어있는 탈지면, 그 다음에 알콜소, 뭐 꺼즈,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것들이 다 검은색이 표시된 그 봉투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생물재 표시가 있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실습실에서도 이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의료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되는 병원을 계속 이제 적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색은 격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적색을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혈액 오염 폐기물, 지금 혈액이 좀 들어있는데 이거 그냥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렸다 그죠? 혈액 오염 폐기물은 황색이 붙어있는 그런 폐기물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구별하지 않고 마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실습 나가서도 아마 알코올성 같은 경우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만지게 될 거고 그러면 아 검은색이 붙어있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사 바늘을 이제 주사 바늘하고 주사기가 있으면 주사 바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주사기는 일반으로 폐기물에 버려도 되지만 주사 바늘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상성 폐기물, 날 손상시킬 수 있는 거는 손상성 폐기물 노란색 박스가 붙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분리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자, 의료 폐기물 처리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 용기는요.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합성수지 상자가 있어요. 폐기물 관리하는 상자. 그래서 그런 합성수지 상자에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라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다 사용하고 내부에는 그게 앞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피 비닐을 추가하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 그림에 내피 비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비닐이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격리의료 폐기물 용기 구경은요. 그냥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그런 검사 기준에 따라서 검사한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나 소독 같은 경우는 전용 용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표기사항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튜브이 다 끝난 전용 용기는 그 폐기물 양에 상관없이 소독 후에 밀폐 포장하고요. 그리고 그 최대 포장량은 용기 부피의 75% 미만으로 써야 되는데 아주 꽉꽉 채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 폐기물 처리 원칙 중에 이제 운반하고 보관하는 건데요. 그럼 밀폐된 용기는 격리 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해서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임시 보관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7일 이내 위탁 업체에 인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25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은 그 폐기물 수집, 운반 이런 소각 처리 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셔야 되고요. 위탁 처리 과정 중에 만약에 폐기물을 직접 접촉하는 사람은 그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셔야 돼요. N95 마스크나 장갑, 고글, 그런 소매를 덮는 가운 이런 걸 착용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